큰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다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을 찾아 크게 베팅하라. 급격한 단체 상승은 그 확장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크고 명확한 신호이다. 5조 원을 번 전설적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 (1) BHI. 아마존과 구글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24년 10월 17일 원전 관련주의 단체 상승세가 연출되었다. 서전기전, BHI, 우진엔텍, 두산이 그 주인공들이었다.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세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나 단체 상승세가 연출되는 경우라면 더욱 강하고 긴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만약 폴 튜더 존스가 국내 시장에 투자했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폴 튜더 존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투자자 A씨 역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글로벌 재료가 붙은 종목들이 단체로 상승하는 날이면 가슴부터 뛰는 A씨였다. 돈 냄새 물씬 풍기는 이런 기회는 매일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흥분되는 가슴을 진정시킨 후 모니터 앞에서 차분히 매수 대상을 물색하는 그였다. 투자자 A씨가 처음으로 체크하는 것은 차트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차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A씨였다. 그가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횡보 여부와 200일 이평선 위의 깔끔한 장대 양봉이었다. 일단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서전기전부터 살펴보는 그였다. 서전기전의 경우 상승률이 가장 우수했지만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음봉으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횡보 후 상승한 게 아니라 200일 이평선 아래에서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른 케이스였다. 횡보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또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기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양새를 횡보라고 할 수 없었다. 서전기전은 일단 제외하는 A씨였다. 다음으로 BHI였다. 상승률은 두 번째였지만 200일 이평선 위로 갭상승하는 모양새가 좋아 보였다. 폴 튜더 존스 역시 200일 이평선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봐도 20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더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투자자 A씨는 항상 200일 이평선과 주가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었다. 장대 양봉 이전 주가의 흐름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눌려있는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저점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횡보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판단한 그였다. 대가와 고수들은 이동평균선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가격의 움직임이었다. 따라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튀어오르거나 50일 이동평균선에 눌려 있더라도 이전 가격 흐름이 저점을 지켜주는 횡보라면 그는 매수 대상에 포함하여 타점을 노렸다. 따라서 BHI의 차트는 합격이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150억 봉과 500억 봉을 차트에 설정하면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노란불이 켜지는 봉은 대부분 대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우진엔텍을 살펴보는 A씨였다. 우진엔텍의 경우도 횡보의 흐름은 좋았다. 하지만 당일 캔들이 윗꼬리에 음봉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다음으로 두산이었다. 두산의 경우 주가의 흐름은 좋았다. 장대 양봉 이전의 흐름은 200일 이평선 위에서 이평선 정배열 초입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다. 차트의 모양으로는 네 종목 중 두산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투자자 A씨는 해당 종목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일까? 예전에 투자자 A씨였다면 아마 왼쪽의 BHI 차트보다 오른쪽의 두산의 차트를 골랐을지도 모르겠다.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정배열의 초입을 형성하는 모양새는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쪽 두산의 차트에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바로 거래량이다. 장대 양봉이 터질 때 거래량은 반드시 평소 대비해서 압도적이어야 했다. 투자 대가와 고수들 역시 하나같이 강조했던 것이 폭발적 거래량이었다. 평소 대비 2배이면 좋을까?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평소 대비 압도적이어야 했다. 특히 두산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거래 대금이 커도 거래량은 평소 대비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산의 경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과거 장대 음봉을 맞고 주가가 하락할 때의 거래량보다 크지 않았다. 물론 이런 분석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장하진 않지만 큰 돈이 걸린 투자에서 이런 위험 신호를 간과하지 않는 A씨였다. 검토를 마친 A씨는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차트로 깔끔하게 종목을 추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네 종목 모두 차트가 좋았다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모든 종목을 다 골랐을 A씨였다. A씨는 굳이 자신이 무언가 판단하려 애쓰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하고 분석해도 시장과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부터였다. 시장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종목이라면 그저 매수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편했고 분석하고 예측하려 했을 때보다 돈도 훨씬 더 잘 벌렸다. 2. 차트, 수급, 재료, 3박자는 수익 보증 수표. 차트를 확인한 후 다음 체크사항은 수급이다. BHI의 수급을 확인한 A씨는 퀴즈를 불렀다. 가장 좋아하는 수급의 모양이었기 때문이었다. 기관 또는 외국인의 연속 매수세가 장대 양봉 이전부터 존재했던 종목을 좋아하는데 BHI가 그랬다. BHI는 장대 양봉을 뽑기 이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을 뽑은 날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팔았다.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받아낸 손바뀜이 발생한 것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들 역시 매수했다면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첫 장대 양봉을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었다면 가격은 지금의 종가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이것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 역시 강조하는 사안이었다. 투자자 A씨는 그런 대가와 고수들의 말을 믿고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검토가 끝나면 매수는 쉽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BHI처럼 갭으로 떠서 상승하는 경우는 갭이 훼손되면 안 되었다. 그런 경우 추세가 죽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A씨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 3. 매수 그리고 수익. BHI의 매수 타점은 생각 외로 빨리 출현했다. 바로 다음 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이었다. 위 차트처럼 거래량은 5일 이평선 아래에서 형성되며 장대 양봉 거래량 대비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음봉 캔들의 모양 역시 갭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형성되었다는 것도 좋았다. 갭 상승 양봉의 저점에 자동 매도를 걸어두고 음봉 캔들의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면 손실도 짧게 가져갈 수 있었다. 투자자 A씨는 이런 경우 비중을 크게 싣는 편이다. 수익을 담보로 결정한 비중 베팅 규모는 평소 매수량과 비교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규모였다. 특히 손실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 타점이라면 더 크게 베팅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 A씨는 웬만해선 전체 계좌의 20% 규모,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면 30% 정도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전체 계좌의 20에서 30% 규모로 투자해도 충분히 많은 액수에 해당했고 매수했는데 간밤에 악재로
큰 개파락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대략 전체 계좌 규모의 30% 규모로 매수한 투자자 A씨. 지금까지 벌어두었던 수익, 차트, 재료 수급의 3박자가 갖춰진 종목, 단체 상승, 손익비 타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베팅은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한 A씨였다. 사실 마음 같아선 그 이상도 베팅하고 싶었지만 적당히 자제하는 A씨였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바로 갭상승 캔들의 저점에 자동 매도를 설정한 투자자 A씨였다. 크게 비중 베팅하는 경우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동 매도 설정은 필수였다. 그가 할 일은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었다. 남석관 투자자님의 명저,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최초 10%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고 그 종목이 급등 후 처음 캔들이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그 이후 5일선, 10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투자자 A씨의 거래량이 마르는 5일선 위의 음봉 캔들 매수 타점은 어쩌면 남석관 투자자님의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하신 기법이기에 역시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투자자 A씨는 이번 투자에서 수익이 났을까요? 수익이라면 얼마의 수익일까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4. 단기 과열. 투자자 A씨는 기분이 좋았었다. BHI가 단기 과열에 걸리기 전까지 말이다. 매수 후 4거래일 만에 다시 장대 양봉이 출현하며 BHI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과열 전까지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2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BHI였다. 하지만 단기 과열에 걸리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3시 이후에서야 단기 과열이 걸린 것을 안 A씨는 부랴부랴 매도를 준비하였다. 단기 과열 걸린 첫날, 종가는 5일선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단기 과열이 걸리면 물량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물량을 미리 털어주는 게 투자자 A씨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종가는 5일선을 이탈하려 했고 이때도 역시 일부 물량을 익절하는 A씨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상 단기 과열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승의 힘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단기 과열에 걸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종목은 단기 과열이 풀린 후 다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물량을 매도하진 않고 좀 더 버텨보기로 했다.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였다. 5. 변곡점 추가 매수. 단기 과열이 풀리던 그날 A씨는 종가 가격에 집중하고 있었다.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 차트, 수급, 재료의 3박자가 갖춰진 종목은 자주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작은 비중으로 보유하기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기 과열 때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노리고 있었다. 단기 과열이 풀린 당일, 거래량이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출현하였다. 보통 단기 과열이 풀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거래량이 붙는 음봉 캔들이 출현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다. 투자자 A씨는 항상 추세 추종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거래량이 붙는 양봉 매수가 원칙이었기에 그는 거래량이 다시 붙으며 추세가 회복되는 양봉 캔들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좀 더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가격을 매수하는 편이 더 안전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타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현했다. 단기 과열이 풀린 후 이틀이 지나자
다시 거래량이 붙으며 양봉캔들이 출현했다. 보통 11선에서 지지받으며 버티던 캔들 이후 양봉캔들이 출현하면 5일선은 캔들을 따라 우상향하게 된다. 5일선이 우상향하는 건 5일간 종가 가격 평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 튜더 존스는 자신은 항상 종가 기준으로 타점을 결정한다고 했다. 즉, 폴 튜더 존스의 타점은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도중에 또는 우상향하는 도중에 매수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평선 우상향을 체크하며 매수하는 것은 많은 대가와 고수들의 방법이기도 했다. 거래량이 붙고 우상향하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양봉 캔들에서 투자자 A씨는 이전에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채워 넣었다. 이런 경우 투자자 A씨는 매도 라인을 이평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추세가 조금이라도 죽어버리면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지 않고 평평해지거나 또는 애매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잘라내야겠다고 다짐하는 A씨였다. 6. 대수익. 사실 추격 매수를 결심한 날 A씨는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5일선 위에서 가까이 움직이는 캔들이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첫 3분봉이 음봉으로 형성된 후 계속 하락하여 캔들이 종가 음봉으로 확정된다면 5일선은 우상향 추세를 잃고 단기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비중을 많이 실은 매매는 손절도 어려웠다. 이건 아무리 훈련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도 항상 힘들었다. 손절 라인이 명확하면 자동 매도를 걸어버리면 편하지만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실수 확률도 높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A씨였다. 하지만 다행히 다음날 BHI는 갭으로 상승하여 시작했고 종가는 전날보다 더 높아진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 이런 경우 5일선은 자연스레 우상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BHI는 한 번도 5일선을 깨지 않고 대상승세를 연출하게 된다. 중간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출현했지만 5일선을 깨지 않거나 장대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면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 A씨였다. 그는 수익이 나는 종목, 더욱이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감정적, 자의적으로 매도 시기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시장이 나가라고 할 때, 즉 5일선이 깨질 때까지 익절을 참아내는 A씨였다. 이후 BHI는 장대 음봉이 무색하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최고 60% 수익률까지 찍고 만다. 종가 기준 60% 수익, 게다가 비중을 실은 매매였기에 수익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런 수익은 지금까지의 손실을 너무나도 우습게 만회해주고 앞으로의 매매를 더욱 쉽고 편안하게 해준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건 처음엔 어렵지만 이런 수익을 몇 번 맛보면 그 이후로 수익을 함부로 잘라내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1차 익절은 43% 수익으로 결정되었다. 5일선이 깨질 때 큰 급락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쉽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터라 덤덤히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는 A씨였다.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고도 남을 수익이었다. 최종 익절은 바로 다음날 실행이 된다. 11선을 완전히 이탈했고 이때 수익률은 39%. 나쁘지 않았다. 10억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었다면 해당 매매로 약 8천만 원 수익, 5억 계좌를 보유한 사람이었다면 약 4천만 원 수익이다. 만약 계좌가 작아 1,000만 원의 계좌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은 82만 원 규모다. 4천만 원, 8천만 원 수익이라고 하면 우아하고
82만원 수익이라고 하면 에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 시가총액 4,622조 원의 애플도, 시가총액 1,651조 원의 테슬라도 시작은 모두 허름한 사무실과 창고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업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82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4천만 원도 8천만 원도 벌 수 있게 된다. 당장의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조언은 투자자 A씨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강조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업적을 위해 지금부터 돈 버는 여러분들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 12월 3일 비상계엄.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전량 매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A씨는 BHI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시세를 연출한 종목은 횡보 이후 다시 장대 양봉을 뽑으며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 출현하게 된다. 그런데 12월 3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 선포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었던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원전 관련주는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하였다. 12월 4일 BHI는 장중 최고 마이너스 22% 하락, 종가 기준 마이너스 17% 급락세를 기록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이다. 얼마 전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종목을 아무 기준 없이 수익이 난다는 이유로 그냥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감소했을 것이고 더 안 좋은 것은 멘탈이 탈탈 털려나갔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사건 이전에 시장이 미리 퇴장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를 아는가? 세상엔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다고 한다. 비밀이 없다면 누군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미리 처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여파로 주가는 5일선과 10일선 아래로 이탈하며 하락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A씨였다.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중 하나가 바로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 또는 호재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A씨였다. 8. 딥시크 사태, 추세를 따르면 걱정이 없어요. BHI를 계속 추격 관찰해오고 있었던 투자자 A씨는 25년 1월 10일 마침내 매수 타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50일선 위에서 횡보하고 있던 BHI는 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터뜨리며 다시 상승세를 연출한 것이었다. 해당 지점은 길 모랄레스가 강조한 포켓 피봇 타점으로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초입이 될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는 최초 반등 지점 이후 5일선 위 양봉 캔들과 이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하여 약 30%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던 중 설 연휴가 시작되었고 설 연휴 중 딥시크 이슈가 터지게 되었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만든 AI로 오픈 AI의 챗 GPT와 견줄 성능을 지녔지만 투자 비용은 오픈 AI의 약 5.6%에 불과했다. 이 이슈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가 빠졌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매체에선 연일 AI 시대는 끝났다. 저비용 AI로 원전, 전선과 같은 전기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투자자 A씨 역시 사람인지라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공포가 머릿속을 장악하는 한편 아닐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충격은 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희망 회로를 함께 돌리는 A씨였다. 공포와 희망이 머릿속에서 회오리치며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내 A씨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무리 자신이 머리를 굴려봤자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주는 수익에 만족하고 5일선을 이탈하면 원칙대로 매도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다행인 건 30% 수익을 내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시장을 살피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잘 생각해보면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면 시장이 먼저 반응했을 것인데 딥시크 사태 이전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의외로 우려하던 큰 하락이 연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A씨였다. 그리고 장이 개시되자 생각대로, 아니 시장의 반응대로 BHI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BHI의 경우 종가 기준 6.6% 하락, 비상계엄 사태 때 17% 하락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물론 향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예측하지 않고 시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리라 마음먹는 A씨였다. 9. 예측하지 않아 큰 수익을 낸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자 A씨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격 관찰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은 24년 12월 30일이었다. 당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 5개가 로봇 섹터의 종목이었고 특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상승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재료도 좋았다. 엔비디아에서 로봇용 컴퓨터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글로벌 대기업의 행보는 투자자 A씨에게 있어 항상 돈 냄새 풍기는 좋은 재료였다. 수급도 좋았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장대 양봉 이전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 개인 투자자는 연일 매도하고 있었다라는 점 역시 좋아 보였다. 추적 관찰하면서 매수 타점을 노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상승세를 연출한 RS 오토메이션, 유니퀘스트, 시메스, 이미지스도 함께 살펴보는 A씨였다. 위 그림과 같이 RS 오토메이션과 유니퀘스트는 차트는 나쁘지 않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지 않아 아쉬웠고 시메스는 거래량에서, 이미지스는 횡보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위 네 종목도 함께 추적 관찰을 할 것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주,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커 보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A씨였다. 10. 매수하지 못하게 급등, 오히려 좋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음날 점상을 기록했다. 이럴 때면 약간 힘이 빠지기도 하는 A씨였다. 왜냐하면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을 더 비싸게 매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첫 장대 양봉을 뽑고 연속으로 다시 장대 양봉을 뽑으며 급등하는 우량주는 5일선을 타면서 대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 시장과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계속 양봉을 뽑다가 1월 8일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을 만들며 A씨에게 매수 타점을 제공했다. 5일선 위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은 투자자 A씨가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었다. 큰돈 버는 대가와 고수들의 타점이기도 했고 5일선을 기준으로 짧게 손절할 수 있는 좋은 손익빛 타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때도 A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 베팅을 실행하였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좀 더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그였다. 하지만 이후 주가 흐름은 시원치 않았다. 물론
손실이 나거나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한 건 아니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로봇 섹터의 상승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다른 로봇 종목들 역시 매수하여 보유 대응하고 있었지만 가장 비중이 크게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애매하게 움직이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애매하게 움직이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연속 음봉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 5.9%의 작은 수익이 나서 좋았지만 기대가 컸던 매매였던 터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A씨였다. 물론 아직까지 1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물량의 절반은 아직 보유하고 있었지만 캔들 위치가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불안한 A씨였다. 불안한 캔들의 모양을 확대해서 보면 위와 같다. 캔들이 5일선과 11선에 밀집된 곳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이다. 물론 이런 지점은 눌림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음봉이 출현하면서 하락세가 연출되면 캔들이 11선을 이탈하게 되고 결국 캔들이 5일, 11선 아래에 눌리면서 이평선 역배열, 우하향의 모양이 연출되므로 이후 큰 급락도 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좀 더 수익을 길게 가져가 보고 싶은데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원칙대로 매도를 해야 하니 그건 역시 불안한 A씨였다. 설 연휴 바로 전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11선 위로 겨우 올라타며 턱걸이를 하고 있었다. 주가의 움직임이 애매했던 터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A씨. 하지만 11선을 아직 깨지 않았고 일단 절반의 물량을 익절해둔 상태이므로 그냥 보유하기로 결정한 A씨였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로 고민이 들 때면 A씨는 항상 이렇게 되뇌었다. 난 모른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난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는 A씨였다. 10일. 예측하지 않는 게 훨씬 잘 벌린다. 가뜩이나 불안한 종목인데 연휴 기간 딥시크 이슈까지 터진 터라 A씨는 장개시 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 더욱이 첫 3분봉 캔들이 깔끔한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로도 추세는 죽지 않고 꾸준히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의 꾸준한 매수세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리고 장 마감 즈음하여 주가를 확인한 A씨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21%나 급등한 것이었다. 수익은 이제 5.9%가 아니라 27%를 육박하고 있었다. 투자자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종목을 섣불리 전량 매도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멘탈이 탈탈 털려서 힘들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설 연휴 전날 11선을 이탈할 것 같은 종가가 11선 위로 딱 올라탔다는 것이었다. 시장은 설 연휴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기분만은 좋았고 공기까지 상쾌하게 느껴지는 A씨였다. 그러면서 정말 추세를 따르는 게 답이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는 A씨였다. 12. 그놈의 장중매매. 마이클 마커스는 10년 동안 자신의 계좌를 2,500배 증가시킨 전설적 트레이더다. 그는 존스 홉킨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교수의 삶을 꿈꾸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후배의 꼬임으로 트레이딩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3,000달러를 3만 달러로 불린 마이클 마커스. 하지만 어머니께 빌린 2만 달러까지 합한 총 5만 달러 몰빵 투자로 쪽박을 차게 된다. 아픈 경험을 통해 몰빵 투자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후로도 그의 투자는 들쭉날쭉했다. 이런 그에게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은 MIT 출신의 전설적 트레이더 에드 세이코타와의 만남이었다. 에드 세이코타는 전형적인 추세 추종 투자자였고, 에드 세이코타는 마이클 마커스에게 손실을 짧게 하고 수익을 길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쳤다. 그리고 이후 마이클 마커스의 계좌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 마커스는 이후로도 실수를 자주 저질렀다. 그는 완벽한 매매 기회가 아님에도 재미를 위해서 자주 베팅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결국 살아남아 큰 돈을 번 이유는 완벽한 기회가 아닐 때에는 작게 베팅했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크게 베팅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투자자 A씨도 같았다. 장중 매매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또 다짐을 했던 A씨였지만, 그 역시 재미를 위해서 장중 매매를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장을 살피면서 우연히 급등 종목이라도 보게 되는 날이면 매수를 하고 싶어 간질간질한 그였고, 때때로 참지 못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좋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그는 자신의 재미를 위한 투자에는 극히 작은 비중으로 베팅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승률만 따지면 그의 승률은 30%에도 훨씬 못 미치는 10에서 20% 수준이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차트, 재료, 수급의 3박자에 단체 상승 조건까지 가미된 제대로 된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하여 얻은 큰 수익은 자잘한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도 남았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하는 그였다. 최고의 종가 베팅 기법은 장중 매매를 하지 않는 것 아닐까? 라고 말이다. 13. 단체 상승의 힘. 투자자 A씨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큰 돈을 벌게 해준 기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단체 상승이 나온 섹터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물론 개별 이슈에 힘이 강해서 큰 수익을 낸 경험도 있었지만 확률로 따져본다면 단체 상승이 나온 종목만큼은 아니었다. 단체 상승 기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면서부터였다. 작년 12월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구글 양자컴 이슈로 양자 관련주인 KCS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가더니 다음날 다시 구글 양자컴 이슈로 관련주가 단체 상승했다. 단체 상승은 당일 여러 종목이 상승하기도 하고 양자컴 이슈처럼 시간차를 두고 단체 상승이 나오기도 한다. KCS의 경우 위와 같이 상승 도중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매수 타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큰 하락이 나오면서 본절 컷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는 곳에서 버티는 거래량 급감, 음봉 캔들 출현으로 해당 종목은 다시 타점을 주었다.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은 추세 추종 대가와 고수들이 애용하는 타점이기도 했다. 해당 지역에서 매수하여 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 케이스였다. 이런 단체 상승에 좋은 재료가 붙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시장이 좋으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출현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장의 재료는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투자자 A씨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때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최고의 기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는 그였다. 추세의 아버지 제시 리버모어 역시 매일 시장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은 당일 유망 주식들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시장을 이끄는 주식들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낼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많은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유망 주식 몇 개로 분석하도록 노력하자.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투자자 A씨의 이야기는 작년 10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간단한 투자법은 변함이 없음에도 시장에선 꾸준히 먹혀 들어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투자자 A씨는 월가의 30년 투자 고수 천장팅의 조언처럼 중요한 몇 가지만 확실히 체득한 후 아는 대로 행동할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투자자 A씨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모델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투자자 A씨는 바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A씨가 누구인지 상관없다. 내가 투자자 A씨가 돼보겠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진해보겠다. 끝까지 노력해보겠다. 나도 한번 달려가 보겠다.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이고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정말 최대한 많이 매매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힘들고 답답은 하죠. 왜냐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니까. 저는 진짜 어떻게 훈련했냐면 공을 한 50개? 50개, 60개를 옛날에 이렇게 냉장고 박스에 다 넣어서 갖고 다녔어요. 훈련장에 나가서 공을 이렇게 다 풀어놔요. 그때는 진짜 지금만큼의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공을 거의 하루에 한 1000개씩은 찬 것 같아요. 매일. 네, 매일. 진짜 엄청 답답해요. 왜?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포지션에서 가끔씩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슈팅이 툭툭 나와요. 그러면 그 맛에 한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될 때까지 일단 해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낌적으로 딱 감각이 지금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나가서면 그 감각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진짜 감각 또 반복되는 훈련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슈팅 때리기 전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딱 넣어야겠다. 여기다 볼을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셋이 딱 되는데 그게 딱 공이 그 궤적으로 딱 갔을 때 느끼는 행복함? 그 맛의 답답함, 고통스러움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올 것이고 그 감이 주는 큰 수익의 행복감을 느낄 것이고 그 행복감에서 원동력을 얻어 또 앞으로 여러분은 나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고요?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실제로 작게 매수해보는 겁니다. 작은 수익이 났다고요? 그 작은 수익이 나중엔 1억, 5억, 10억 수익이 될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모든 위대한 숫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증명해낼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고 법륜 스님은 강조했습니다. 할 수 있으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계속 부자의 사원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그대로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